국내만큼이나 복잡하게 돌아가는 국제 이슈들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 지구를 소유한다. 저는 처음에 이 얘기 들었을 때 좀 거칠게 하면 이게 무슨 미친 소리지? 약간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좀 죄송한데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 230만 명을 다 내보내고 휴양 도시로 만들겠다. 그래서 이거 한번 질러본 건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진지해요. 네. 트럼프는 뼛속까지 기업가잖아요. 예. 저는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뒤통수 한 대 딱 맞은 느낌이었는데 왜냐하면은 어쩌면은 트럼프는 가자 지구에 내가 부동산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주 오래전부터 체계적으로 하고 있었겠구나. 오히려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네타냐후가 하마스 괴멸을 목적으로 막 때리고 있을 때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사실은 이 얘기가 원래 가자 지구를 보시면은 가로로 10km, 세로로 40km예요. 한 면이 지중해로 이렇게 접해 있고 밑에 면이 이집트하고 국경을 접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3면 있잖아요. 지중해까지 다 봉쇄를 했단 말이죠. 사실 가자지구로 그 전에 구호 차량이 어떻게 들어갔냐면 구호품들이 지중해를 통해서 구호선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것마저도 이스라엘이 막았단 말이죠. 예. 근데도 사실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 가자지구 남쪽 이집트하고 접해 있는 쪽에 이집트와 수백 개 수천 개의 터널이 뚫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가자지구 이 남부 쪽에 지중해랑 접한 곳은 이미 리조트가 개발돼 있고 거기가 휴양지처럼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네, 이게 되게 충격적인 얘기일 텐데 이건 잘 뉴스에 나지 않으니까 모르시는데 실제로 그 리조트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이집트 쪽 국경을 접한 이집트 쪽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기도 해요.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배달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근데 그거를 1차 그 트럼프 1기 때 사실 트럼프의 큰 사위죠. 제로드 쿠시너가 유대인이잖아요. 예.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중동 특사처럼 이 정책들을 다 관장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미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보니까 가자지구를 아예 이렇게 휴양지로 개발하면 괜찮겠는데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자체가 묻혔어요. 왜?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트럼프가 이렇게 빵 하고 터뜨렸잖아요. 이 얘기 자체가 미친 소리처럼 들리지만 어쩌면 트럼프는 굉장히 오랫동안 계획을 세웠을 수 있다. 저는 사실은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이게 궁금한 게 지금 하마스하고 이렇게 전쟁을 네. 벌이면서 가자지구에 있었던 사람들이 딴 데로 지금 피신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어요. 계속. 다 있잖아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역만 북쪽에서 남쪽으로 점점점 이동해서 북쪽은 완전히 폐허가 되고 거기에는 좀 사람들이 적게 살고 네. 남쪽에는 좀 바글바글 살고 뭐 이런 그렇죠. 거지만 그 안에 사람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네. 자, 이거를 그럼 이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인근 국가인 이집트하고 요르단으로 이주시키겠다는 거예요. 230만 명을요? 네. 그러니까 아니 이게 뭐 10,000명도 아니고 네, 230만 명이면 그냥 뭐 대구 인구보다 좀 적은 거거든요. 그럼 대구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지금 다 외국으로 보내거나 어디 뭐 딴 지역으로 보낸다라는 건데. 네. 그 얘기를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게 말이 되냐. 사람들이 다 이제 국제사회가 전반적으로 비판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막 정말 아무 말이나 하는데 어떤 식이냐면 왜 그 사람들 지금 집 다 파괴돼가지고 살 데가 없잖아. 일단 다른 곳으로 안전하게 옮겨놓고 우리가 거기를 정비를 해가지고 다시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어서 살 수 있게 해줄 거야. 근데 그 말을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일단 옮기는 거 작업 자체가 그 사람들이 다 동의한 게 아니잖아요. 230만 명들이 저도 가고 싶어요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왕이면 본인이 조상들 대대로 살던 곳에서 살고 싶고 그래도 터전이 여긴데 여기서 살고 싶지. 그 이전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될 당시에 이미 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예. 그 사람들이 인근 국가로 가가지고 여전히 난민처럼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민권을 얻어서 요르단에서 시민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그 팔레스타인인들은 난민 지위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500만 명이 넘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시 내 땅으로 돌아갈 거야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중동 지역에서도 당연히 반대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알았어.
나만 개발 안 하고 니들도 들어와 개발 같이 하자. 그럼 니들한테도 이익 나눠줄게. 이런 식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아, 같이 개발하자. 네. 너희들도 좀 지분 좀 나눠줄게. 트럼프가. 네. 그러니까 저는 진짜 뭐 만에 하나 그 230만 명이 동의는 안 하겠지만 일부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집트가 왜 그걸 받아야 되죠? 가까이 있으니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안 받으면 되잖아요. 이집트 입장에서는 이미 사실은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넘어온다고 했을 때도 그때도 이미 국경 봉쇄하고 당연하죠. 솔직히 골머리를 앓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한테 아무런 이득이 안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그럼 이집트 협박해서 거기다가 앉히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집트하고 요르단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당당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아니, 이 나라들도 주권을 가진 나라인데 어떻게 이 나라한테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지? 그 이면에는 사실은 이집트와 요르단이라는 두 나라의 특수성이 있는데요. 우리가 중동하면 거의 대부분 산유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요르단도 그렇고 이집트도 그렇고 비산유국입니다. 기름이 안 나요, 석유가.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라입니다. 특히 중동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는 이집트고요. 근데 인구는 1억 명이 넘어갔어요. 인구는 계속 늘고 있는데 경제는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요르단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는데 미국이 해외 원조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이죠. 거기에 예. 엄청나게 많은 돈을 퍼줍니다. 두 번째로 많은 돈을 원조하는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세 번째가 요르단입니다. 그러니까 요르단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조 원이 넘는 돈을 미국으로부터 받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 이제 친미 국가의 거점처럼 지금 그렇죠. 활용이 되는 거군요. 요르단하고 사실은 이스라엘이 붙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적국으로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물론 원래 팔레스타인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유엔에서 마음대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이스라엘이 가지는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이 건국하는 거야. 당연히 주변 국가들은 적대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동에서 이스라엘이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친화적인 나라들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르단하고 그 이집트를 그런 식으로 니들 경제 어렵잖아. 우리가 돈 많이 줄게. 라는 식으로 지금까지 이끌어왔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건국해서 가장 먼저 외교 관계를 수립한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 지금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가자지구 이외에 서한지구라고 해서 또다시 팔레스타인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 서한지구가 원래 누구 땅이었냐면은 요르단 땅이었거든요. 그거를 1967년에 3차 중동전쟁 때 이스라엘이 빼앗아가지고 이제 예. 거기를 이제 유대인 정착촌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원래 팔레스타인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르단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어쨌든 미국이 본인들한테 엄청나게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걸 참아주고 있는 거고 대신에 이제 약간의 우리가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는 팔레스타인인들한테 우호적이니까 차라리 우리가 하는 게 나아. 아마도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일에 관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은 이집트하고 요르단은 공식적으로는 우리는 못 받습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오늘 요르단 국왕이 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 하거든요. 당연히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죠. 자, 사우디도 못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우디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우리가 1993년에 오슬로 협정이라는 거 맺지 않았느냐. 전 세계가 중재해가지고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각각의 주권 국가를 성립한다. 독립국가 성립한다. 그래서 두 국가 해법이라는 거 있지 않느냐. 예. 왜 그걸 무시하느냐. 팔레스타인인들의 국가 설립해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사우디를 향해서 야 그렇게 독립국가 만들어주고 싶으면 너네 땅 넓잖아. 너네 땅에다 해.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가자지구가 사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삼면을 봉쇄하다 보니까 지구상에 지붕 없는 가장 큰 감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거든요. 담장이 어마어마하게 높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건 밑으로도 담장이 있습니다. 땅굴 파고 들어올까 봐. 네. 그래서 밑으로도 몇 미터고 위로도 몇 미터입니다. 자,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하는 말이 니들 맨날 여기 야외 감옥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 감옥에서 사람들 꺼내주겠다는데 왜 가자지구에 사람들을 가두려고 해?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들을 해대면서 막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아랍연맹 22개 나라가 긴급회의를 27일에 소집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아랍인들
그러니까 아랍어를 쓰는 국가들이고 거의 이슬람이란 종교를 공유하고 팔레스타인의 우호적인 나라들 아닙니까? 예. 그 나라들 입장에서는 어느 나라도 공식적으로 그걸 찬성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는 없어요. 그러겠죠. 네, 예. 그걸 예를 들어서 입 밖에 꺼내는 순간 그 나라는 공공의 적이 됩니다. 모든 무슬림의 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사우디가 사실 지금 가장 큰 숙제를 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우디는 내가 이슬람 국가의 가장 큰 형님, 맹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내 밑으로 다 엎드려 이걸 하고 싶은데 자, 지금 다 다른 나라들은 미국의 큰 소리를 못 치는데 그래도 사우디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가 그래도 뭔가를 해줘야 되지 않아요? 라는 식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지금 일단 공식적으로는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본인들이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해서 트럼프를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에 몰려 있는 거죠. 그렇군요. 참 이게 이렇게까지 흘러갈 일인가 그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너무 진지하게 흘러가서 저는 진짜 그냥 뭐 헛소리 한 번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지금 휴전 협상도 하고 있는데 휴전 협상에도 상당히 먹구름이 끼었겠어요? 네, 저희 지난달 19일부터 휴전이 되면서 사실 3단계이긴 하지만 일단 1단계의 구체적인 내용만 정해놓고 2단계부터는 우리가 1단계 휴전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자, 그런데 그 1단계 휴전이 시작되고 나서 지금 트럼프가 폭탄을 뽕 하고 터뜨렸잖아요. 자, 이 상황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잘 됐다. 하마스 괴멸 너 못했는데 어떻게 휴전을 하냐라는 비판을 막 내부적으로 듣고 있었는데 극우 정치인들한테. 근데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아예 가자 지구를 싹 밀어버린다고 하니까 자 그건 자동적으로 하마스 괴멸이 되는 거잖아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면서 대신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할게요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봤지 여기다가 우리 밀고 여기 이제 유대인 정착촌도 지을 수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하마스 입장에서는 저기요 저희랑 휴전을 했잖아요. 그리고 휴전 안에 그 지켜야 할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를 안 지키지 않느냐라는 네. 식으로 식으로 하마스가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무슨 얘기야. 우리는 다 지키고 있는데 니들이 약속을 안 지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또 뒤집어 씌우기를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하마스가 약속을 안 지키네. 가만히 안 놔둘 거야. 이런 식으로 공격을 퍼붓고 있는 상황인 뭐 거죠. 인지를 시간 내에 풀지 않으면은 지금 지옥을 맛보게 될 거야. 뭐 지옥을 맛보게 될 거야 뭐 이런 건데 다시 중동이 지금 화약고가 되지 않을까 걱정인데 일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네. 트럼프 대통령 만났어요. 네. 그래서 뉴욕타임스는 아부의 기술이다 이런 표현을 써서 트럼프의 거래 기술에 빗대서 아부의 기술이다. 그래서 이제 황금 투구인가요? 네, 투구. 예. 사무라이 투구 진짜 실제로 쓸 수 있는 거 착용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것까지 선물했다. 예전에 이제 아베 총리는 검을 선물했었죠 그때. 골프채, 황금 골프채를 이제 선물했었고 네. 이번에는 투구를 선물했는데 이제 중요한 건 어쨌든 뭐 아부를 했든 뭐를 했든 일본하고 지금 미국하고의 어떤 협상 요게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우리도 이제 이거를 보고서 좀 벤치마킹 할 것도 있고 영향을 받을 게 있으니까 좀 그렇죠. 어떻게 됐나요? 자, 한국하고 일본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미군이 주둔을 하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미국의 무역 흑자를 보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일본이 7등이고 한국이 8등이더라고요. 그렇죠. 공교롭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일본과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이제 그걸 보고 좀 힌트를 얻어서 대응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협상이라고 얘기를 저는 할 수 있는지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게 뭐냐면 일방적으로 이시바 총리가 이따만한 선물을 가지고 가서 넙죽 엎드린 거거든요. 예. 자, 방위비 저희가 1기 때 비해서 2배 이상 올릴게요. 1조 달러 대미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하신다면 저희 액화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천연 광물들 미국산 더 수입할 수 있습니다라고 넙죽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처음에 상호 관세 던졌는데 아이고요 알고 있습니다 이러고 선물을 쭈쭈쭈쭈 내놓으니까 굳이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고 예. 뭐 싫은 소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시바 총리하고 막 손을 맞잡고 활짝 웃는 모습 그리고 본인이 이제 주인공인 사진첩을 선물을 하면서 우리 막 좋은 친구 역시 일본과 나는 굉장히 친해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줬는데 자 그러면 일본이 얻은 건 뭘까요?
그걸 따져봐야 되겠죠. 일본은 그럼 뭘 원해서 이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은 걸까요? 이시바 총리는 첫 번째 내부적으로 지지율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민당 내에서 우리 총리 바꿔야 돼라는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시작부터 사실은 막 참패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시바 총리 자체가 사실 내부에 세력이 없는 사람이니까. 근데 본인은 5번의 도전 끝에 총리가 된 사람이거든요. 총리에 한이 맺힌 사람인데 쉽게 자리를 내놓겠습니까? 어떻게든 이 돌파구가 필요한데 그 돌파구를 뭘로 찾는다? 미국과의 관계. 트럼프라는 굉장히 불확실한 국가 정상. 그러나 미국이라는 너무나 중요한 나라 대통령을 상대로 내가 그래도 굉장히 잘하는 모습을 보이면 내부적으로 뭔가가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을 수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트럼프 1기 때는 아시아 태평양 그 정책의 중심이 한국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우리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 뭐가 바뀌었냐면 우리는 독립 변수를 스스로 버리고 종속 변수로 들어갔어요. 미일에 그냥 딸려가는 나라 한국으로 돼버리고 아시아 태평양 정책에 있어서 핵심 국가는 일본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굉장히 격자무늬로 자그마한 소규모 그룹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 소규모 그룹에 다 일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아태 전략에서 핵심 국가는 일본이라고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근데 다시 트럼프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트럼프 1기 때는 우리가 아베 총리가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배제당했는데 곧 다시 그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를 걱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거 유지만 되면은 좋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공동 성명 내용에 일본이 원하는 걸 다 담아줬어요. 트럼프가. 한미일 공조부터 시작해가지고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이 함께 협력해서 대응한다. 그리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런 얘기도 담아줬단 말이죠. 아니 근데 제가 말씀하셨으니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는 또 뉴클리어 파워 얘기를 하면서 핵보유국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뭔가요 그러면? 뭐가 맞는 거예요 그럼? 뭐가 맞기는요. 트럼프는 언제든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합니다. 저는 그래요. 미국과 일본 사이의 공동성명이 어떤 강제력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시바 총리하고 중간에 공동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북한과 관련된 얘기를 나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나 김정은하고 되게 친해. 맞아요. 나만큼 글을 잘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나 북한하고 잘 지내면 전 세계가 다 좋은 거 아니야? 공동 성명에 쓴 내용하고 다른 내용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다? 그냥 공동 성명은 일본이 선물 보따리 쫙 풀어놓으니까 그래 너네 담고 싶은 거 다 담아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게 트럼프 스타일인 거죠. 그렇군요. 한국은 뭘 배워야 되는지 우리는 얼마나 더 큰 아부를 해야 되는지 참 걱정인데 지금 시간이 거의 없는데 짧게 말씀. 일론 머스크가 지금 타임지 표지에 등장을 했어요. 근데 대통령 집무실에 앉아 있어가지고 트럼프는 아직도 타임지 영업 중이냐 이렇게 불쾌했는데 이거는 좀 여파가 어떻게 될까요? 자, 트럼프하고 머스크의 이 끈끈한 관계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머스크가 절대 트럼프를 넘보지 않고 위협하지 않는 수준에까지만 갈 겁니다. 트럼프는 지금 가장 행복한 사나이예요. 왜? 전 세계 모든 이슈를 본인이 다 장악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한마디에 전 세계가 들썩들썩하잖아요. 트럼프는 이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머스크가 저는 타임지가 굉장히 머리를 잘 썼다고 생각하는데 타임지는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좋든 나쁘든 간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을 표지로 세워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머스크를 타임지 그 합성사진 심지어 대통령 책상에 앉아있는 합성사진을 표지로 올렸잖아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이 긁힌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알겠습니다. 이게 추후에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 칼럼 국정 없는 문희정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